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SK 부연이라고 문정이 있습니다. 그게 네. 950만 원에 분양했는데 지금 3천만 원 합니다. 3배가 오른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 저도 한 15억 정도 샀었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이 수수료를 받고 싶어서 저한테 와서 막 팔으라고 권유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그거를 등록 취득했으면 30억을 벌었는데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한 5년 전에는 사실은 성수나 문적이 좋았는데 지금은 많이 좀 고평가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평가돼 있는 독산. 그러니까 임대 수익하고 시세 차익을 양쪽을 보겠다고 하면 영등포. 근데 나는 임대 수익만 좀 크게 보겠다. 시세 차익보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독산동 쪽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뭐 강남 하면은 주변이 송파구 쪽에 지식산업센터가 많은데 좀 많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고평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좀 약간 조정하면서 다시 반등은 하겠지만 저는 뭐 지금 현재 독자분들이나 회원분들이 지식산업센터를 산다고 하면 중간인 영등포나 마곡 쪽이 약간 저평가된 게 있거든요. 네. 분양가는 좀 지금 다 2천만 원 넘어가고요. 문정 쪽은 뭐 2,500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성수는 2,500에서 3,000. 문정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물건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금매라든지 갑자기 돈이 필요하거나 회사가 부채 비율이 높거나 우발 채무가 생겨서 은행에서 채권 추심이 들어왔을 때는 금매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그런 거 좀 사야 되겠네요. 네, 잡으시면 바로 시세 차익을 5%에서 10% 볼 수 있으니까 네.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입지 순위를 따져보면 일단 문정 쪽이 가장 지식산업센터가 몰려있는 곳들 중에서는 문정동이 제일 좋은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성수동 쪽 네. 이쪽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영등포라든지 마곡 쪽. 네, 영등포, 마곡, 네, 그 다음에 가산, 뭐, 네, 디지털, 구로구, 네, 금천구. 구로구, 금천. 근데 지금 현재에서 가장 많은 지식산업센터는요, 금천구 구로구입니다. 거기에 네. 지금 현재 기업이 15,000개가 있고요. 고용창출을 15만 명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인 고용창출 1인 가정이 4명이잖아요. 네. 그러면 15만 명의 4인 잡으면 60만의 고용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심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산업단지 내에는 그 법인세라든지 세금 감면 혜택들이 많습니다. 서울에 있지만 과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금천구 구로구 쪽이 지식산업센터 혜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이게 공급이 계속해서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도 계속해서 좀 지식산업센터가 만들어지고 있나요? 예. 그러니까 가장 많기 때문에 뭐 독자분이나 회원분들은 뭐 공급 과잉이지 않냐라고 말씀하시지만 거기에서도 1호선에 7호선에 더블 역세권이 있습니다. 5분 안에는 좀 걱정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을 보시라고 한 거고 그 중에서 이제 금천구 구로구가 그래도 아직 저평가돼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사시면 아마 독자분들이 처음에 진입할 때 첫 단추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투자했는데 실패하면 세상의 모든 지식산업센터는 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힘들어지죠. 근데, 뭐 식당을 하더라도 내가 식당을 창업하려면 잘된 곳 가서 물어보면 줄 서서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장사가 잘 되는데 안 되는 곳에 가면 대한민국의 식당이 모두 다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하신 분들이 저는 생각의 차이가 운명을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거를 긍정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네, 절실하면, 긍죽통하면 분명히 해결이나 답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 제가 보기에는 투자할 때 관련 서적 5권만 읽으면 저보다 더 전문가가 되거든요. 저는 8년 동안 제 노하우를 다 썼지만 다른 분의 책은 안 읽었어요. 저도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독자분들이 한 이쪽 관련 쪽에 5권만 읽으시면 전문가가 되시거든요. 저보다 더. 많은 분들이 임대 수익 플러스 시세 차익까지 당연히 누리고 싶으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런 이제 지산을 고를 때 좀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나 아니면 꿀팁 같은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가장 중요한 게 투자할 때 두려운 게 공실이거든요. 그쵸. 공실이 나면 너무 두렵죠.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한 원금에 대한 리스크도 있지만 계속 은행 이자 내고 또 공용 부분에 관리비를 또 내야 돼요.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또 전기요금 또 따로 내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는 관리실에 무조건 가야 됩니다. 관리실이요? 관리실에서 공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 있잖아요. 만약에 화장실 갔는데 지저분하면 음식이 정말 맛이 있더라도 오해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관리실에 먼저 가서 체크하고 두 번째는 화장실에 정말로 이게 화장실에도 다 체크했잖아요. 오늘 뭐 화장지 여기 보면은 동그라미 쳐 있는 거 일자별로 다 돼 있잖아요. 관리 청결해가지고 작은 거 하나를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하나가 제대로 잘 돼 있는 게 보면 근데 지식산업센터는 대부분 10,000평 이상 사면
뭐 공실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다. 역하고 5분 거리 안에 그다음에 관리실 가서 공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부동산은 없다고 하겠죠. 무조건 이거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 네. 그래서 중개하시는 분들 훌륭한 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관리실에 가서 확인하고 네. 화장실도 뭐 1층만 가지 말고 전층을 다 가봐야 될까요? 전층까지는 아니더라도 1, 2층이 유동인구가 많잖아요. 아, 대부분이 네. 이제 상가기 때문에 네. 예,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1, 2층만 보셔도 그 두 가지만 보셔도 아, 예, 의사결정하는데 예, 편합니다. 그럼 혹시 사지 말아야 될 그런 지산도 있을까요? 사지 말아야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방. 지방. 아, 네. 그러니까 지방은 왜 지방 이야기를 하냐면요. 과거를 보면 뭐 현재를 알 수 있고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만 보는 게 아니라 미국의 서브프라임, 뭐 아파트 80% 대출해서 대출보다 뭐 아파트 가격이 막 급매로 나온 게 더 막 70%에 나오다 보니까 다 파산하고 이랬었잖아요. 뭐 일본에 잃어버린 20년, 30년. 근데 초역세권들은 그래도 뭐 지방이라고 하면 네. 광역시는 역세권들은 뭐 GTX나 KTX 역 주변은 괜찮아요. 근데 저는 무조건 서울 하라는 이유는 사람이란 게 9번 잘하고 한 번 못하면 저는 신뢰라는 게 깨지거든요. 저는 이제 네. 제 이름을 걸고 이 유튜브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잘못 이야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제 그 광역시나 GTX, KTX까지는 괜찮지만 거기에서도 역하고 지방에서도 막 10분 떨어지고 막 이렇게 공실이 있는 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네. 지난번에 보니까 동탄에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네네. 혹시 그런 데는 좀 어떤가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 창출이 많은 삼성이나 뭐 하이닉스나 LG가 들어오는 주변은 1차 밴드, 2차 밴드가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게 아니면 저는 사실은 좀 투자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은 손은 물가에 데려갈 수 있어서 물은 억지로 못 먹이거든요.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 분양 대행 하시는 분들이 막 무조건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분양 대행 하시는 분이 다 그렇진 않지만 지방에서도 역하고 좀 떨어진 곳은 공실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왜냐하면 지식산업센터는 임원분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사무실 호실 하나에 차가 1.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원분들 오는데 직원분들이 대부분 80%가 되기 때문에 출퇴근을 용이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직원분들이 고용 창출 뽑을 때도 출퇴근이 편해야만이 이렇게 사무실 공실이 없거든요. 그리고 대표님이 결정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산도 직원분들이 이렇게 출퇴근이 편해야. 직원이 행복해야 회사가 행복하고 회사가 행복해야 회사가 또 잘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직원분들의 그 의견도 듣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하고 가급적이면 지방은 절대 5분 이상 떨어지시면 물론 이제 버스 노선도 있지만 저는 공실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역세권을 좀 강조를 해주신 거네요. 뭐 아파트나 지식산업센터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지금까지 22채 투자를 해 오셨는데 아마 판 것까지 하면 그 이상이 되겠죠? 네네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수익을 얻은 게 있을까요? 수익을 얻은 게 저희가 이제 구로에 코롱 빌란트 1차 702호, 702호를 13억 7,500에 샀습니다. 등록세, 취득세랑 뭐 다 해가지고 거의 그래도 한 14억 5천 들어갔는데요. 지금 그게 한 10억 정도 올랐거든요. 네, 물론 팔진 않았습니다. 팔면 이제 법인세 22% 내고,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또 내다 보면 뭐 30% 정도는 내겠죠. 개인이면 40, 50% 내는 거고요. 법인이면 뭐 2억 미만까지는 11%, 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2%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제 돈 들어간 게 13억 7,500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20%잖아요. 80% 대출했잖아요. 네. 그럼 20%니까 결론은 2억 6천에 등록세, 취득세 13억 7,500에 5%니까 어떻게 돼요? 한 뭐 거의 3억 정도 들어간 거죠. 3억 들어갔는데 10억이었으면 수익률로 따지면 33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릿대 효과로서는 아파트 5억짜리 산 게 뭐 15억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매도를 해도 7억 정도 남을 거니까. 네. 그러면 이제 수익률로 따지면 원금 대비 따지면 뭐 200 뭐 떼기 전에는 300%지만 세금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한 200% 정도 원금 보장되고요. 그 다음에 매달 임대료까지 나오잖아요. 은행이자가 저희가 한 달에 한 250 정도 나가고 월 임대료가 550이거든요. 재산세, 교통분담 빼면 한 달에 그래도 한 250만 원 정도 남기 때문에 그것까지 따지면
늘 그 생활비를 받으면서 네. 시세 차익까지 네, 맞습니다.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혹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규제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고용 창출을요, 4년 전에는 중소기업이 12%를 했고요. 아니, 대기업이 12%를 했고요. 중소기업이 88% 했습니다. 지금은 마케팅 서베이를 해보면 중소기업이 몇 프로 할까요? 80% 이상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대기업이 9.8% 하고 있고요. 네. 중소기업이 90.2%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기업, 그 다음에 중소기업, 그 다음에 강소기업, 대기업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고용 창출을 많이 해야 1인당 국민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육선 차원에서는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뭐 그 대출 부동산 사는 쪽으로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또 다시 그 중소기업이 투자해서 고용 창출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IMF 이후도 조사를 해보면 대출 규제는 없습니다. 이율이 그때 당시 IMF 터졌을 때 막 10%까지 됐지만 네. 지금 2%대까지 가다가 다시 이제 3%, 조금 올랐죠. 3.5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출에 대한 규제는 없지만 이율에 대한 변동은 좀 있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금적인 측면도 그런 규제는 좀 없을까요? 세금적인 측면은 네. 법인세 정도? 네, 뭐 책에 나오잖아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네. 가난한 아빠는 이제 직장 생활하고 부자 아빠는 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사업해라. 왜냐하면 세금을 다 먼저 월급 하시는 분은 급여 생활자는 급여 하시는 분은 4대 보험을 다 떼고 네. 그다음에 연말 결산해서 이제 환급을 받잖아요. 법인은 모든 비용을 다 지출하고 12월 말에 결산해서 12월 말에 가결산해가지고 3월 말에 결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좀 틀리기 때문에 네. 양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면서도 개인 사업자를 내서 사규직에 임대업이 들어가 있으면 나도 이제 건물주가 돼서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으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직장 월세 통장 만드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직장 생활 하면서 이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다니면 사규직에 임대업은 문제가 안 된다 하면 개인 사업자를 내 가지고 네. 임대업을 해 가지고 두 마리의 토끼를 잡다 보면 이게 네. 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직장 생활 할 때도 회사에 대한 애착이 더 가죠. 왜냐하면 이제 안정적으로 맞아요. 월세 수익 나온 거는 사모님이나 아이들한테 이렇게 생활비로 주고 이 월급 받은 거는 저금해 가지고 이제 또 시드머니가 생기면 이렇게 분산 투자하고 갭 투자하고 아파트 투자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좀 걱정 없이 집중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혼자 밥 먹고 주변에 성공의 85%는 인간관계인데 부동산 중개사분들하고 친하지는 않다 보니까 사업하다 보니까 부동산에 관심도 없었어요. 사실은 네. 오로지 사업에만 미쳐가지고 12년 동안 저희 집도 임대, 사무실도 임대. 12년 동안 결산을 해봤더니 남는 거는 집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빚만 3억 6천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뭐야 이거 회사 매출은 막 많은데 결산해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야. 근데 우리 애들은 4명이고 어떻게 내가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지? 이 3억 6천을 어떻게 갚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벼랑 끝에 쓴 것 같으니까 이게 절실하다 보니까 이게 막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부자들은 성공하는 게 첫 번째가 뭐 부동산, 두 번째 주식, 세 번째가 뭐 독점권, 네 번째가 부모님 잘 만나서 상속, 다섯 번째가 프랜차이즈. 근데 이걸 제가 다 해봤어요. 상속만 안 받아보고. 네. 제가 99년도에 사실은 그 학벌이 안 좋다 보니까 대기업을 못 들어갔어요. 중소기업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광 원자력 발전소에 하루 일당 5만 원짜리 노가다를 뛰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서울에 99년도 올라오라는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님한테 차비를 빌리려고 했더니 어머니 뭐 차비도 안 주시더라고요. 너무 강하게 독수리처럼 키웠습니다. 그래 벼랑 끝에서 그 높은 곳에서 밀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오는데 집 얻을 돈이 없어서 저희 어머님 친동생인 삼촌 집에서 투룸이 있는데 거기에서 삼촌이 그냥 무료로 쓰라고 그래서 거기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차비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원자력 발전소에 노가다에 뛰어가지고 그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상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월세 통장 만들어서 부자 만들기 이렇게 하지만 그런 분들도 희망을 가지라는 이유가 저는 그러거든요.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음식 없이는 40일. 물 없이는 며칠이요? 하루도 못 버티지 않을까요? 4일. 4일 버티시나요? 숨을 안 쉬고는 얼마나 버틸 수 있어요? 진짜 참아도 4분? 왜? 역시 4분. 네. 근데 희망 없이는 단 4초도 못 산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장생활 하면서도 희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월급 타면 또 내가 아파트도 살 수 있고, 뭐 예를 들어 재산도 살 수 있고, 내가 또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도 있고, 주식이 할 수도 있고. 왜 해요? 투자해서 희망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아파트를 또 사고 또 두 채도 사고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6.25 전쟁 이후 폐허였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던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뀌었잖아요. 6.25 전쟁 이후 필리핀이 원조하는 나라인데 반대로 저희가 우리 필리핀에 원조를 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은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 어머님, 아버님 세대가 정말 고생하셨거든요. 이거를 지금 젊은 친구들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부모님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이 나라를 뺏기지 않아서 난민이 아니라서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